구독과 좋아요로 다산의 기운을 매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어느 날 문득 모임에서 나만 떠들고 있고 다른 이들은 시계를 보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은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또 그 얘기예요? 하며 자리를 뜨고 손주 자랑을 시작하면 바빠서요 하며 전화를 끊으며 과거의 공을 이야기하면 그때는 그랬죠 하고 대충 넘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상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한 번 입을 열면 멈추기 어렵고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사람들의 인내심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젊을 때는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입을 닫아야 할 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가? 첫 번째, 남의 허물을 옮기지 마라. 타인의 실수를 말하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묘한 유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감은 가장 먼저 썩어버리는 밧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흉을 보며 친밀감을 쌓으려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을 보십시오. 오늘 아침 전화로 누군가의 안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경로당에서 옆집 며느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배신을 겪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허물은 나의 인격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입이 심심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이웃이 다른 집 이야기를 꺼냅니다. 65살 전직 교사였던 분입니다. 몇 호 며느리가 애를 맨날 소리 지르며 키운대요. 불쌍해서 어떡해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요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 말은 다음 날 또 다른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경로당에서 친한 분이 귀띔을 합니다. 박 선생님 아들이 사업 실패했대. 빚이 꽤 된다던데. 당신은 놀란 척하며 어머 그래요? 그 집이 그렇게 잘 살더니 라고 반응합니다. 일주일 후 다른 모임에서 당신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박 선생님 아들이 요즘 힘들다더라며 그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동창회에서 누군가 빠진 친구 얘기를 합니다. 김 선생 요즘 안 나오지? 집안에 무슨 일 있나 봐. 당신은 나도 들었어. 딸이 이혼했다던데라며 은근히 알고 있다는 듯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내일이면 다른 사람 입에 오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68살인 전직 은행원 출신 김 선생님이십니다. 2년 전 동창회에서 한 친구의 부도 소식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친구들이 그럴 줄 알았어. 사업을 너무 크게 벌였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응원 아닐까요? 그리고는 다음 달 산행 어디로 갈까요? 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모임 후에도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 후 그 친구가 재기했고 가장 먼저 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선생님만이 제 편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뭐라 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은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72살 전직 공무원이었던 박 여사님입니다.
경로당에서 한 며느리에 대한 험담이 화제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 아파트 며느리 하나는 정말 심해요. 시어머니가 아파도 병원 한 번 안 모셔간대요. 구체적인 호수까지 언급하시며 그 며느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나열하셨습니다. 내가 다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 결국 며느리 귀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왜 제 이야기를 경로당에서 하셨어요? 라며 항의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경로당에서 입 가벼운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박 여사님한테 말하면 내일이면 동네방네 다 퍼져 이런 말이 돌았고 지금은 혼자 구석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입을 여느냐 닫느냐에 따라 신뢰와 고립이라는 극명한 결과가 생깁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배 3년 차 자신을 탄핵했던 제자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어떤 이는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약용을 배신하고 떠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요. 너희를 지키는 길이다. 분노를 사귀며 침묵을 지켰고 그 대신 책을 쓰고 백성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500여 권의 책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허물을 입에 담지 않는 것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남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라.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둘째, 단톡방에서 험담이 시작되면 조용히 나가거나 화제를 전환하라.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어때요? 처럼 가벼운 말로 분위기를 바꿔라. 셋째, 나만 아는 비밀인데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비밀은 두 사람이 아는 순간 비밀이 아니다. 넷째, 남의 불행을 들었을 때 안 된 내로 끝내라. 구체적으로 묻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라. 다섯째, 차라리 날씨나 꽃 이야기를 시작하라. 요즘 개나리가 예쁘게 폈던데요. 이런 말이 험담보다 당신을 품격 있게 만든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약용은 남의 흉은 강물에 흘리고 덕은 바위에 새겨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허물을 옮기지 말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선행을 비밀로 하라. 좋은 일을 하고 왜 욕을 먹을까요? 바로 내 입으로 그 일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나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베푼 것을 말하는 순간 덕은 사라지고 빛 독촉만 남습니다. 당신의 최근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때 밥 샀잖아. 내가 너 어려울 때 어떻게 해줬는데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상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정약용은 관직 시절 백성들을 구휼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베푸는 자는 하늘이 알고 떠벌리는 자는 사람만 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고마움을 받아야 베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 당신의 선행은 거래가 됩니다. 당신의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가 집에 왔을 때입니다. 69살인 당신은 미리 준비해둔 반찬 5가지를 꺼냅니다. 자녀가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만들었어. 너희 좋아하는 거 다 넣었지. 자녀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말하고는 곧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은 속으로 섭섭합니다. 친구 모임에서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처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3개월 전 그 친구에게 50만 원을 빌려준 일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좀 도와줬잖아. 요즘은 좀 나아졌어? 라고 묻습니다. 친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아, 네.
감사했습니다라고 어색하게 웃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는 당신과의 연락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입니다. 관리비를 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나는 작년에 20만 원 더 냈어. 경로당 에어컨 바꾸는데 보탰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 그러셨어요? 라고 반응하지만 표정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관리비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당신의 호의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고마움보다 빚진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이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75살인 전직 회사원 출신 이 어르신이십니다. 이 어르신은 3년 전부터 아파트 경비실에 매달 한 번씩 간식을 놓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가 드린 거예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비원이 자리 비운 틈에 슬쩍 놓고 가셨을 뿐입니다. 1년 후 경비원이 CCTV로 확인하고 이 어르신의 자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아세요? 그 소문은 아파트 전체로 퍼졌지만 이 어르신은 그냥 같은 건물 이웃이잖아요 라고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동네에서 진짜 어른으로 불립니다. 어디 아프시면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고 명절이면 선물이 문 앞에 놓입니다. 말없는 선행으로 진짜 존경을 얻으셨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65살 전직 자영업자였던 최 선생님입니다. 2년 전 최 선생님은 지역 봉사단체에 10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좀 보탰어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한 달 후에도 그때 내가 낸 돈으로 몇 가구 도왔대요. 3개월이 지나도 또 내가 100만 원 냈을 때 사람들이 놀라더라고라며 반복하셨습니다. 결국 회원들 사이에서 최 선생님이 100만 원 낸 거 벌써 10번은 들었어. 그렇게 자랑하려면 차라리 안 내는 게 나았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지금 최 선생님은 모임에 나가시지만 사람들은 거리를 둡니다. 100만 원으로 존경을 살 수 있었는데 말 때문에 신뢰를 잃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같은 선행을 해도 입을 여느냐 닫느냐에 따라 존경과 거부감이라는 극명한 결과가 생깁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 정약용은 흉년이 든 고을 백성들을 위해 개인 재산을 풀어 구휼했습니다. 쌀 수백 석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선생님의 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약용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푸는 자는 하늘이 알고 떠벌리는 자는 사람만 안다. 하늘이 아는 것이 진짜다. 그는 침묵으로 진짜 덕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을 말하지 않는 것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도움을 준 후에는 즉시 그 일을 잊어버려라. 기억 속에서 지우는 연습을 하라. 둘째, 고맙다는 인사를 기대하지 마라.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당신은 베푼 것만으로 충분하다. 셋째, 내가 해줬다가 아닌 내가 줄 수 있어 기쁘다는 마음을 가져라. 베푸는 기쁨 자체로 만족하라. 넷째,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능하면 익명으로 조용히 실천하라. 다섯째,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혀를 깨물어라. 그 순간 참으면 진짜 품격이 쌓인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진짜 어른으로 만듭니다. 정약용은 베푼 것은 모래에 쓰고 받은 것은 돌에 새겨라고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옮기지 말고 자신의 선행을 비밀로 하라는 것을 실천하면 이미 많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자녀의 사생활과 치부를 덮어줘라. 자식이 속 썩인다고 동네방네 말하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은
당신의 자식을 문제아로만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가장해 자녀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자녀의 실패를 말하는 것은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당신의 최근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애는 4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손주가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야라며 겸손을 가장한 비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약용은 죄인의 자식으로 낙인 찍힌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희망이다라고 말입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도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녀 이야기로 공감을 얻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당신의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척 모임에 나갔습니다. 조카들의 성공담이 쏟아집니다. 우리 애는 대기업 들어갔어. 손주가 의대 붙었어. 당신은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 요즘 백수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뭘 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친척들은 아이고 걱정이시겠어요 라며 위로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집 애가 요즘 백수래라고 수군거립니다. 아파트 노인정에서입니다. 누군가 손주 자랑을 합니다. 당신은 손주가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주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게임만 하니 속상하지. 다른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라고 합니다. 그 후로 모임에서 손주 얘기만 나오면 당신은 눈치가 보입니다. 동창회에서입니다. 친구가 자녀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이혼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애는 이혼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더라며 가볍게 말합니다. 친구들은 잠깐 침묵하고 그 후로 당신 앞에서 행복한 가족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불편함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자녀는 동네에서 저 집 문제 자녀가 됩니다. 당신이 입으로 자녀의 평판을 망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70살인 전직 교사 출신 정어르신 부부이십니다. 3년 전 아들이 사업 실패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45살 나이에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친구들이 아들 안부를 물으면 이렇게만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새로운 준비를 하느라 바쁘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파트 이웃이 아드님이 집에 계신다던데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짧게 답하셨습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지도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2년 후 아들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제 편이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변명하지 않으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어르신 부부는 침묵으로 아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셨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68살 전직 간호사였던 오 여사님입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은 육아와 병행이 힘들어서였지만 오 여사님은 아파트 노인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직장을 관뒀어요. 살림이 영 엉망이라 제가 그만두라고 했지요. 그 말은 빠르게 퍼졌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 며느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관뒀다고 동네에 소문내셨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오 여사님은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저러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도 오 여사님을 멀리합니다. 저 집 며느리 불쌍하다. 시어머니가 저러니 살겠어? 결국 며느리도 이웃도 모두 잃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자녀를 덮어주느냐 까발리느냐에 따라 가족의 평화와 파탄이라는 극명한 결과가 생깁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배 10년 차 두 아들은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 때문에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역적의 자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단 한 번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나의 희망이다. 세상이 뭐라 해도 너희는 떳떳하게 살아라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두 아들은 훗날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치부를 덮어주는 것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녀의 단점을 입에 올리지 마라. 우리 애는 이래서 안 되라는 말은 자녀의 미래를 닫는 주문이다. 둘째, 친척 모임에서 자녀 비교가 시작되면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피하라.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 셋째, 자녀의 이혼, 실직 등 민감한 문제는 배우자 외에 절대 말하지 마라. 비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넷째, 우리 애는 으로 시작하는 말 대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으로 일반화하라. 개인을 특정하지 마라. 다섯째, 자녀를 나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라.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정약용은 자식의 허물은 덮어줄수록 깊은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옮기지 말고 선행을 비밀로 하고 자녀의 치부를 덮어주는 것을 실천하면 당신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아직 이루지 않은 계획을 발설하지 마라. 내년에 집을 옮길 거야. 이번에 어디 투자할 거야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그 일은 꼭 틀어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자랑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에너지는 소모되고 시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당신의 최근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확정되지 않은 여행 계획이나 재테크 계획을 말했다가 주변의 부정적인 참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 내용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에너지를 빼앗고 침묵은 힘을 키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계획을 말하면 응원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참견과 시샘만 돌아옵니다. 당신의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은 나 내년에 제주도로 한 달 살기 갈 거야. 벌써 숙소도 알아봤어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좋겠네 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거기 겨울엔 춥던데 병원도 멀고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은 작년에 간 김 선생도 한 달 못 버티고 왔어 라고 덧붙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그 후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게 두려워집니다. 동창회에서입니다. 나 요즘 주식 공부하고 있어. 괜찮은 종목 하나 찾았는데 곧 투자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친구 하나가 이 나이에 무슨 주식이야? 원금도 못 건진다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른 친구는 우리 사돈도 주식하다가 큰일 났어라며 걱정하는 척 겁을 줍니다. 결국 당신은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우리 곧 이사 갈 거예요. 더 넓은 데로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웃은 어머,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저 집이 무슨 돈이 있다고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후 대출 문제로 이사 계획이 무산되자 이웃이 이사는 언제 가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은 말로만 끝나고 실행은 점점 멀어집니다. 남의 참견에 흔들리고 실패했을 때의 민망함이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꿈을 죽이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65살인 전직 은행원 출신 한 선생님이십니다. 3년 전 한 선생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에게도 요즘 공부 좀 하고 있어라고만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시간 보내고 있지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3년 동안 조용히 준비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다니시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셨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 한 선생님은 합격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격증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한 선생님은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십니다. 말하지 않아서 오히려 집중할 수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하십니다. 침묵이 그분의 꿈을 지켜준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70살 전직 교사였던 송 선생님 부부입니다. 2년 전 송 선생님 부부는 전원주택을 짓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친구들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내년에 경기도에 전원주택 짓고 이사 갈 거야. 땅도 이미 샀어.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실은 얼마나 넓게 할지, 정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을지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내내 그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건축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고 대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획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이사는 언제 가세요? 집은 다 지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송 선생님 부부는 매번 아직이요. 좀 미뤘어요 라고 둘러대야 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되었습니다. 괜히 떠들고 다닐 걸 그랬나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같은 계획을 세워도 말하느냐, 침묵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민망함이라는 극명한 결과가 생깁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배 초기, 정약용은 방대한 저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500여 권의 책을 쓰겠다는 원대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붓을 들고 매일 글을 썼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내가 이런 책을 쓸 것이다 라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성된 책만이 그의 업적을 증명했습니다. 침묵이 그의 위대한 저술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을 말하지 않는 것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비밀 노트에만 기록하라. 입이 아닌 종이에 적어라. 둘째, 주변의 참견으로부터 내 계획의 싹을 보호하라. 부정적인 말은 독이다. 셋째, 준비 중입니다 라는 말 대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애매하게 넘겨라. 넷째,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의 민망함을 미리 방지하라. 말하지 않으면 변명할 필요도 없다. 다섯째, 결과로만 말하는 무거운 어른이 되라. 성공한 후에 보여주는 것이 진짜 멋이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꿈을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화살은 시위를 떠나기 전까지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이제 5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5번째, 나의 재산 규모와 상속 계획. 돈 자랑은 사기꾼을 부르고 돈 없다는 소리는 무시를 부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입을 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 이야기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돈의 액수를 말하는 순간 사람은 당신의 돈을 보고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최근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누구 줄 거야 라는 말을 미리 했다가 자식들 사이에 눈치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정약용은 재산보다 지혜를 남기는 것이 진짜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남기는 것은 화를 남기는 것이요. 지혜를 남기는 것이 복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재산 규모를 말하면 대접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탐욕과 시샘만 불러옵니다. 당신의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로당에서 연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요즘 물가가 올라서 생활이 힘들어라고 합니다. 당신은 안심시키려고 나는 연금이 꽤 나와서 괜찮아. 월 250만 원 정도 되거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주변 분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다음 모임부터 당신에게 밥을 사달라는 말이 은근히 나옵니다.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는 큰애한테 줄 거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큰아들은 기뻐하지만 작은아들과 딸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 후로 명절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작은아들은 형만 챙기시네 하며 발길을 뜸합니다. 동창회에서입니다. 나 요즘 적금 들었어.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생겨서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부럽네 라고 하지만 그날 저녁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있어서. 거절하면 1억 있다면서 친구도 안 도와줘?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상속을 놓고 눈치 싸움을 하고 친구들은 당신을 돈으로만 봅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을 말하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72살인 전직 공무원 출신 정 어르신이십니다. 정 어르신은 연금이 꽤 나오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돈 이야기가 나와도 요즘 빠듯하다라고만 하십니다. 옷도 소박하게 입으시고 모임비는 정확히 내십니다. 더 내지도 덜 내지도 않으십니다. 자녀들에게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니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라고만 하셨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누구에게 줄 건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당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재산을 기대하지 않고 자립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찾아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리워서 옵니다. 친구들도 정 어르신을 돈이 아닌 사람으로 대합니다. 정 어르신은 침묵으로 진짜 존경을 얻으셨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78살인 전직 사업가 최 어르신입니다. 최 어르신은 재산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나 빌딩 하나 있어. 월세가 꽤 나와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나중에 큰아들한테 건물 줄 거다라고 공공연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작은아들과 딸은 서운해했습니다. 우리는 뭔가요? 명절에도 시큰둥하게 대했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그건 제 거니까 아버지가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라며 부모님 씀씀이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달라졌습니다. 최 선생님은 좋겠어. 빌딩도 있고 하며 묘한 질투심을 드러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최 어르신은 외로우십니다. 자식들은 재산 다툼으로 갈라섰고 친구들은 돈으로만 대합니다. 괜히 말할 걸 그랬나 후회하시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같은 재산을 가져도 말하느냐, 침묵하느냐에 따라 존경과 탐욕이라는 극명한 결과가 생깁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정약용은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책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남기는 것은 화를 남기는 것이요. 지혜를 남기는 것이 복을 남기는 것이다. 그는 돈 대신 학문을 남겼습니다. 그 덕분에 후손들은 재산 다툼 없이 평화로웠고 정약용의 이름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을 말하지 않는 것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통장 잔고는 배우자에게도 100% 공개하지 마라. 마지막 비상금은 혼자만 알고 있어라. 둘째, 상속 문제는 유언장에 조용히 작성하고 미리 말하지 마라.
죽은 후에 열리는 편지가 가장 공평하다. 셋째, 요즘 빠듯하다는 말을 적절히 섞어 기대감을 낮춰라. 너무 여유롭게 보이지 마라. 넷째, 돈으로 사람을 사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 돈 없어도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다섯째, 내가 가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방법을 조용히 고민해보라.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 진짜 유산이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가족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주머니의 돈은 감추고 머리의 지혜는 나누어라고 했습니다. 남의 허물, 나의 선행, 자녀의 치부, 미완성 계획, 재산 규모를 입에 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실수를 피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의 흉과 과거의 갈등. 노인정에서 배우자 욕을 하는 것은 제 살 깎아먹기입니다. 당신이 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지난 40년을 함께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흉을 보며 공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순간 당신의 선택과 인생도 함께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최근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영감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우리 마누라는 잔소리만 해라며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약용은 18년 유배 기간 동안 아내에 대한 원망을 단 한 번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견뎌준 덕분에 나도 버틸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배우자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배우자 흉으로 동질감을 얻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품격만 떨어뜨립니다. 당신의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로당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 남편들은 다 그렇지 뭐라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당신도 가세합니다. 우리 영감은 더해. 설거지 한 번 안 해. 밥만 먹으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봐. 다른 분들이 맞아 하며 웃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40년 결혼 생활이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동창회에서입니다. 친구들이 각자 배우자 불만을 쏟아냅니다. 당신도 한마디 거듭니다. 우리 마누라는 돈 쓰는 것만 밝아. 이것저것 사다가 집에 쌓아만 놔. 친구들이 공감하며 웃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보는 당신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불만이 더 커진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입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 둘이 맨날 싸워. 성격이 안 맞아라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자녀들은 어색하게 웃지만 속으로는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구나 걱정합니다. 가족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지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관계를 망치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75살인 전직 교사 출신 이 어르신 부부이십니다. 이 부부는 5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나 모임에서 서로에 대한 흉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배우자 불만을 털어놓아도 조용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선생님은 집에서 싸우지도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싸울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건 우리 둘만의 일이니까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실수를 하셔도 괜찮아. 다음에 조심하면 되지 하며 감싸셨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깜빡하신 일이 있으면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동네에서 금슬 좋은 부부로 유명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본받아 배우자를 존중합니다. 서로를 지켜준 덕분에 가족 전체가 화목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70살인 전직 회사원 박 선생님 부부입니다. 박 선생님은 모임 때마다
아내 불평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요리도 못해. 맨날 똑같은 반찬만 나와. 친구들은 웃으며 그래도 해주기만 하면 됐지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도 경로당에서 남편 욕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감은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다른 분들이 남자들이 다 그렇지라며 동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니 부부 사이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집에서도 서로에게 당신 어차피 경로당 가서 내 흉 보잖아라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눈치챘습니다.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시네 걱정하며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골이 깊어진 후였습니다. 지금 두 분은 같은 집에 살지만 말도 잘 섞지 않으십니다. 말이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같은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서로를 지켜주느냐 깎아내리느냐에 따라 화목과 불화라는 극명한 결과가 생깁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8년 유배 생활 동안 아내는 혼자 집안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정약용은 아내에 대한 원망을 단 한 번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견뎌준 덕분에 나도 이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다. 어머니를 평생 공경하여라. 그는 배우자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우자를 지키는 것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배우자 흉을 절대 밖에서 말하지 마라. 불만은 집에서 둘이서만 해결하라. 둘째, 배우자가 실수해도 남 앞에서는 감싸라. 우리 집사람이 좀 깜빡했네요 정도로 가볍게 넘겨라. 셋째,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넷째, 과거의 갈등을 들춰내지 마라.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는 현재의 화를 키울 뿐이다. 다섯째, 배우자의 단점을 덮어주는 것이 곧 나의 품격을 높이는 길임을 기억하라.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를 소중히 여겨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부부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정약용은 서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입을 닫아야 할 순간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남의 허물을 옮기지 마라. 둘째, 자신의 선행을 비밀로 하라. 셋째, 자녀의 치부를 덮어줘라. 넷째, 미완성 계획을 발설하지 마라. 다섯째, 재산 규모를 말하지 마라. 여섯째, 배우자 흉을 보지 마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노년은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땀 흘리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사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품격을 지키는 진짜 어른입니다. 입을 닫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정약용은 18년 유배지에서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은 화의 문이요, 침묵은 복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